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금수원에 체포 압수영장을 지시해서 이제 좀 있으면 진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6천 명이 동원된 대대적인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엄마라고 불리는 두 여인, 이거 6천 명 진입해서도 잡지 못하면 어떻게 얼굴 들지 궁금합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하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들 강 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더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른아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포대교 목관지점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서행입니다. 외곽과 들고 나는 길 중에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되고요. 옆에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강서 영등포권에서는 국회대로가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부터 신월까지, 반대편으로 신월에서 목동교까지 각각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밖에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 쪽으로, 통일로 홍은에서 무학제역까지 각각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신촌로는 아현역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자, 오늘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별일 없으면요, 오늘 동반성장위원회에서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제 재지정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두고 당연히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아주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대기업 쪽 입장은 더 이상 추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기존에 이 적합업종을 무조건 재지정하지 말고 하나씩 좀 따져보고 뺄 건 빼자,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편에서는 다 재지정 받아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이 변변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경련 전국경제연합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요. 하나씩 다 따져봤냐. 그래서 중소기업 보호 효과가 없는 품목은 이제 다 적합업종 취지가 사라졌으니까 재지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성장성이 더 떨어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졌으면 이런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품목은 이제 재지정하지 말고 자동으로 해제해라,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몇몇 업종한테는 대기업 진출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제빵업종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 또 소상공인들은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지만, 또 몇몇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그 업종 자체가 개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조건 대기업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명히 주장과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가 외국계 기업입니다. 예.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우리 기업하고 우리 대기업, 우리 중소기업, 우리 소상공인이 싸우는 사이에 외국계 기업들은 이게 제재를 안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차별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외국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자. 그래서 외국계 대기업이 한국 사업지분 30%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건 대기업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버젓이 대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이 제재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계에 대해서 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재미났던 게 커피 업종이 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세게 밀려고 막 했었는데, 이제 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에서는 이제 당초 주장과는 달리 커피 업종을 이번에 밀어넣지 않겠다, 그래서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제재는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동반성장에 따르고 있는데,
이 뭐 따져보면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으니까 이번 재지정하면서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주식 관련 뉴스인데 이거 좋은 소식인 모양이에요. 예? 아닙니다.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닌데. 아니에요? 좀 악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뉴스가 아니네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면. 실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 같은데 뭐 예. 우리 코스피 지수 있고 미국의 다우 지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 세계 돈 많은 투자자들은 이 MSCI 지수를 높게 평가해서 이 지수를 보고 뭐 이 나라 저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MSCI 평가에 따라서 이 신흥 시장에 있었거든요. 한국은요. 예. 코스피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MSCI 선진 시장으로 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산출기관 이 MSCI가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한국 또 그리고 대만은 아직 선진 지수에 편입할 수가 없다. 여전히 이 MSCI 신흥 지수를 유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008년이었죠. 처음으로 선진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막 열심히 노력한 이후 6년 연속 이 선진 시장 진입에 실패를 했고요. 예비 리스트에서도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 신흥 시장에 그냥 계속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흥 시장이든 선진 시장이든 중요한 건 경기가 잘 풀리고 경제가 잘 굴러가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어쨌든 정답이죠. 예. 그죠? 예, 이게 예. 뭐 어쨌든 근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네요. 아, 이게 현상 유지니까 있는 그대로 가는 거죠, 뭐. 네, 예? 중립이다. 이게 예. 호재될 거 하나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환율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거 예, 왜 이래요, 제가 뭐 환율? 예, 뭐, 지난달에도 얘기하고 환율 얘기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강세가 심해도 너무 심해집니다. 이제 1016원까지도 왔었고요. 1010원대도 뭐 깨져도 아무 별말 없고 1000원선까지도 이미 특별한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구원에서는 1000원선도 뭐 올 연내에 쉽게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한국의 원화 강세 속도, 이 환율 하락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연초 이후에 원화는 3.7% 절상됐는데 이게 세계 거의 1위입니다. 우리 예. 다음이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한 3.2% 절상됐고요. 뭐 필리핀 터키도 한 1.9% 절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러와 대비를 하니까 뭐 홍콩 달러, 대만 달러,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 호주 달러 등은 다 약세를 하고요. 그래서 예.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강세인데 뭐 이게 우리 한국 펀더멘털 좋다. 그래서 달러가 유입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수출 기업들 당장 한 다음 분기 3개월 후부터 충격이다, 뭐 실적 악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예, 그렇군요.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더군다나 그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그러죠, ECB. 예. 금리 인하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거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제 그 돈이 예.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한 이달 말, 한 시동을 걸어서요. 한 2주, 3주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채권시장부터 해서 이제 유로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달러뿐만이 아니라 유로화가 들어오니까 원화 강세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국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에 왜 개입하냐, 개입하지 말아라, 시장에 맡겨두냐. 아닙니다. 이 외환시장은요, 이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고 정말 투기 자본도 많고 그래서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환 당국이 어느 정도 좀 목표를 정해놓고 이 원화 강세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내일 모레 또 금리 정책 발표할 텐데 가계문제 심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제 그 세월호 첫 재판이 진행이 됐죠.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바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선장과 같은 이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선장과 승무원 등 이 피고인 측은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가 막힌 일일 텐데요.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로 아드님을 잃으신 학부모이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명선 부위원장 연결해서 어제 재판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전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재판 현장에 가 계셨죠?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터뷰 응하시기 참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 요번에 저 아들을 잃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가족들을 대표해서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상규명 파트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우리 희생자들의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푸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저희 힘든 부모들의 입장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응하게 됐습니다. 억울하시죠? 진짜 억울하시죠? 국민들도 억울합니다. 근데요, 어제 재판 현장의 분위기부터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가 어제 100명 정도 학부모가 내려간다라고 일단 재판부에 협조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저희가 피켓으로 이제 저희의 뜻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변호사로부터 전달을 받았었고, 예. 피켓 한 장을 들고 사실은 법정에 들어가려는 시점부터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습니다. 그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입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좀 조용히 참아내리라고 다짐을 했지만 막상 얼굴들을 보니까 분노와 울분이 올라서 그렇죠. 당연하죠. 참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작 전에 가족 대책위 위원장을 통해서 피해자 모두 진술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제발 저희가 진실을 말을 해달라고 저희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요번에 이런 큰 슬픔을 겪은 이유를 가지고 사고가 난 일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그 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동성과 당시 상황을 잘 알았던 그 승객들의 안전을 먼저 구조해야 됐던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와서 살았고, 살아나오면서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진짜 나가라는 배를 탈출하라고 마지막 방송까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철저한 진상 규명하고 진짜 엄벌을 해달라고 저희가 위원장을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선장이나 승무원들 반응, 표정 보셨어요? 좀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보고 이렇게 조금 인사를 하면서 좀 얼굴에 미소가 띈 적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는 아직도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고 저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저희는 이렇게 살이 빠져 있는데 그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걸 보니까 그때 잠깐 재판이 중단됐었고 저희 부모 유족들 전체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장이 대표 모두 진술을 할 때 저희 부모님들은 피고인들 앞에서 법정 안에서 전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제 자신도요. 현장에 있었으면 패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요. 변호인단 자체도 지금 사실 그 사람들 변호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변호하는 분들은 국선 변호인일 겁니다. 예. 국선 변호인의 사선이 한 분. 사선도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분, 예. 그 사람 그걸 맡았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쪽 변호인단에 대해서 불만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유족의 입장으로는 지금 기존 법이 정하는 진짜 힘없는 사람을 위한다라는 그런 그게 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국선 변호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때에는 그 변호인단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듣고 참기 똑같이 힘들었었죠. 수많은 애들과 선생님 일반인을 죽게 만들고 이거는 기존에 일본 한 개인의 살인사건이든 그런 거랑 틀린 부분인데 너무나도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그 내용을 전달받을 때는 피고인과 똑같은 그런 억울함이나 울분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인단한테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집중심리죠? 이번에 오늘 처음이니까 아마 인정신문 절차였었던 것 같아요. 예, 집중심리라는 게 이제 일주일에 2번 내지 일주일에 1번씩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가는 걸 집중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 얼굴 보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보고 싶지 않으실 텐데. 아닙니다. 저희는 똑바로 쳐다보고 싶었고, 예. 그래서 법정에서 저는 일어나서라도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여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기각되고는 말았지만, 진짜 그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저희들 다 부모들 마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 주장이야 저는 듣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재판 과정에 유가족들 분들 상당수는 계속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어제도 변호인단 면담을 요구하면서 1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변호인단을 많이 만났더라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셨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저희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얼굴을 직접 보고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랬었고요. 예. 최소한의 양심과 이제는 희생된 학생들에게는 진심으로 진짜 속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부탁을 하려고 예. 만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많은 증인이 있는 얘기인데요. 거기 이 항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나와 있었죠, 재판에.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회사에 전화 걸고 말이에요. 구조되자마자. 그 안에 있는 학생들보다 회사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수치 조작하는데 더 몰두하고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왔고요. 하나도. 일단은 선장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죄나 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다 선박 개조나 중축이나 법원성이나 평형수나 이런 인과관계 부분은 다 부인한 쪽으로 그다음에 그 외에 선원들도 마찬가지 유기치사든 치상이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었고 의무를 다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우리에게 고의는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구조활동에 동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만 있었던 거죠. 계속 반복되게.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뻔뻔스러움까지 더하는 거군요. 예? 그 학생들한테 계속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한 건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최소한도 아무리 막판까지 갔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양자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예? 그 6012님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어서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살해한 사람 재판에 참여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족들이 걱정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이요. 확실한 거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이 살아있는 한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하게 상식선상에서 전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시고요.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죠. 지금 아드님에게 제일 하시고 싶은 말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요즘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분향소에 가서 애기 얼굴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지켜주시 못해서 미안하고 빨리 구해주시 못해서 미안하고 이제는 진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진짜 저희가 진짜 노력해서 진짜 철저한 진상조사로 지금 희생된 우리 애들 앞에 영혼 앞에 조금이라도 유한이 될 수 있도록 그 억울함이 풀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사람들을 벌하겠다라고 매일 맹세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게 다 할 때까지 저희 유족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다 잡아서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심판을 받도록 해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를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국민의 입장보다도요. 보편적 인권에 입각한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제가 볼 때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500만 국민 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대다수 정말 4,999만 9,999명이 바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할 거라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도 스토리다사 유승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놀라셨죠? 왜요? 어제. 어제요? 예. 네. 예. 누군지 아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 뭐 전혀 몰랐습니다. 총리, 이렇게 하면 우리 둘만 암호가 되는 거고 네. 어제 총리 지명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네. 얘기 나와야죠. 진짜 전혀 몰랐던. 네, 예. 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물이 임명이 됐죠. 예, 저는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직전에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도 이름 처음 들었을 때 누군지 예. 몰라서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깜짝 인선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치인들이 왜 공인이냐 하면 공인들은 싫든 좋든 자꾸 이 물어뜯기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는데 이 묻혀있던 사람은 자기 관리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네. 대통령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 SNS상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하물며 이제 총리인데요, 그죠? 장관도 아니고. 예. 예. SNS 반응이 뜨거웠죠. 그러니까 뭐 문창극 이 총리 뭐라고 내정자 예, 지명자죠. 지명자. 예. 이전에는 언급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0이었는데요. 아니 거기 언급량이 많았으면 그게 오히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당연했던 예. 거죠. 어제 하루만 2만 건 가까운 언급량을 기록했는데요. 예. 근데 계속 총리 발표를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장고 끝에 악수다.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았어요. 일단 반응은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뭐 이게 국정기조를 이제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이 표현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임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왜 경질이 아니고 사임이냐 뭐 이런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이정현 수석 연관어에 가령 1위가 기란형, 2위가 민경욱 뭐 이런 연관어들이 포진이 됐는데 뭐 기란형 KBS 사장은 청와대 개입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관련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경질돼야 됐는데 왜 사임하고 동작구 출마설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이 보수 언론인으로 알려진 문창극 씨가 총리로 내정되자 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긍부정 연관을 보니까 부정어 분포가 70%로 압도적이었고요. 긍정어 분포는 약 15%에 불과했는데요. 긍부정 연관의 1위가 비자금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죠?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직전에 네. 컬럼을 쓴 거에 대해서 비자금이라 털고 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비자금 털고 가라던 문창극 얼마나 깨끗한지 두고 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왔고요. 연관어들을 보면 뭐 의혹, 비판, 막말,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랄까 안타깝다 이런 또 가령 총리 후보가 이렇게 없는 거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한 나라 들어가기 직전의 나라에 아니 후보는 많은데 본인들이 참아 못하는 거죠 그거 뭐 이런 여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보수 쪽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 하루는 오늘부터 뭐 발언이 좀 나올 텐데
그 야권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대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론 SNS상이 뭐 모든 전 국민이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이제 주요한 흐름을 우리가 언급량을 통해서 흐름을 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발언은 좀 거친 발언이 정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글은 정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박근혜 후보 혹은 박근혜 의원에게 비판한 글도 있다. 지금 네네, 이거를 굉장히 맞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는. 근데 그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을 다 까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분에 있어서 이 이념적 성향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걸림돌이 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 뭐 화합형 인사라면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돼야 되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그 과거에 언급이 좀 과했던 거는 그런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총리 내정자가 사실은 이제 통합형 총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가슴이 많이 아픈 상태이고 뭔가 좀 이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원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좀 못 미친 그 인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검증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뉴스피플 알아보죠. 자,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쭉 한번 알아보는데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출발새 아침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 뉴스피플입니다. 5위는 새누리당 당대표를 출마 선언한 김무성 의원이고요. 4위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 3위는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지요. 2위는 서울시장 당선자죠. 박원순 서울시장. 1위는 이번 주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쭉 들어봤는데 이게 아까 3위는 뺐어요. 예. 자, 그러면 5위, 4위의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듣고 3위를 알아맞혀 보죠. 뭐 5위 김무성 의원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이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7월 14일 예정된 새누리당 그 당대표가 이제 앞으로 쭉 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위에 오른 김한길 공동대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책임론이 광범위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는 뭐 이번에 모든 정치 세력이 아전인수를 해석할 수 있는 결과를 뽑아들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야권의 실질적인 패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김한길 그 당대표 책임론이 거세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위는 자동으로 나오네요. 네. 그 항상 둘이 같이 다니시잖아요. 두 분이서. 예, 짝. 예. 아, 짝이란 프로그램 참 없어졌죠. 예. 짝. 김한길 대표의 짝. 그럼 누굴까요? 예. 안철수 대표입니다. 3위 맞죠? 예. 안철수 공동대표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꼭 짝으로 나오는데 안철수 대표가 꼭 2배의 언급량을 김한길 대표에. 그것도 거의 비슷한 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김한길 대표가 5만 9천 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10만 건이 넘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책임론 때문에 거론되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그래서 일단 2배 책임이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주로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 광주 전략 공천 그래서 윤장현 후보를 위해서 올인함으로써 경기 인천을 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이게 수도권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주에 올인하느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이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트위터에 이 경기 인천 유세 동선을 공개를 했어요. 30번 방문했다. 뭐 많이 갔다. 오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벌어졌고 이것이 또 이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가령 이런 이제 안철수 측에서 뭔가 좀 무리한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이제 우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이 당대표 퇴진 및 조기 전대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재보선에서 야권의 올드보이들이 지금 총출동할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 두 당대표의 언급량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야당만 올드보이가 아니고 여당도 올드보이들이 많이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왜 그래요?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고요. 예, 가장 큰 수혜자죠. 또. 그리고 이제 뭐 이 관련해서 정몽준 의원도 여전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선자 대표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선자 대표로 박원순 시장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첫 행보로 이제 그 부인과 그 팽목항을 방문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언급량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항상 1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 1위 자리를 예. 잠깐 내놓긴 했지만 이번에 또 뭐 이정현 수석 사임 그리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내정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당연히 이제 언급량 1위가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아니 이걸 보면은요. 그 SNS 하시는 분들이 참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네. 어쩌면 이렇게 딱 그 정말 이 잘 집어내시는지. 자, 그러면 6위부터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 뉴스피플 6위부터 10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와 비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지했고요. 7위는 역전의 묘미를 보여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8위는 서울시장에 낙선한 정몽준 전 의원. 끝으로 공동 10위입니다. 구원파 유병언. 그리고 어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하루 만에 순위권에 올라왔네요. 문창극 총리 지명자입니다. 예. 근데 전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유병언이가 10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유병언 문창극 지명자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동률 10위네.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요. 네. 네. 이거 뭐 당연히 어부지리 때문에도 올라갔지만 또 이 여권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하겠다. 지금 이래가지고 더 그렇죠. 관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마지막 막판 역전 3위에서 1위 하는 게 사실 선거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뭐 드라마틱한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고승덕 낙선자죠. 그러니까 비교돼서 예. 뭐 좀 여기 10위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데 그 고승덕 후보는 왜 강남역 유세에서 샤우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샤우팅인지 비명인지 헤비메탈에 비유해서 이거를 뭐 이제 에비메탈이라는 용어로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13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지금 보수 진영 특히 이제 여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지금 들고 나오고 원내대표가 TFT 구성을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타이밍상으로 보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선거 지고 나니까 바로 뭐 직선제 폐지하자 이런 게 사실 좀 이게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긴 했지만 바로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직선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이 돼서 버즈량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화제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아까 3부에서도 저희가 유가족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하고 숨진 유인하 선생이며 이분의 오빠 되시는 분하고 저희가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시신이 54일 만에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저도 오빠분 얘기가 아직도 귀에 울리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 언급량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요즘에 이제 이 정치권의 이슈 페이지들이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사실 이제 유족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잊혀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지방선거 막바지 그러니까 5월 31일 처음으로 5만 건 이하로 언급량이 내려갔어요. 세월호 참사 관련 언급량이. 예. 근데
지방선거 이후 언급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정치권의 바람처럼 정치권은 빨리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살아나서 하루 5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 사이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부정 연관어 역시 이제 참사, 분노, 눈물 순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5위에 답답한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왜 답답한지는 아시겠죠? 유병헌 때문에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종자 수습이 더디게 되고 있는 실종자 수습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간에 또 뭐 재보선을 둘러싼 또 줄다리기를. 답답한 게 아니라 한심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예. 그리고 유병헌 씨 체포도 안 되고 예. 있고 뭐 오늘 또 뭐 두 엄마 6천 명의 경찰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다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한테서는. 그래서 저기 어디 지금 금수원 저기 어디 땅 밑에 뭐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왕 6천 명씩 들어갔으면 샅샅이 뒤져야죠. 이제 답답해요. 제가 보면 저 사람들도 일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답답한 마음에 뭐 한 구석이라도 좀 풀려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병헌 씨 체포도 사실은 지금까지 못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잡을 어떤 루트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요. 상태에서는. 지금 검찰 하는 거 보면 할 말 많아요 진짜. 예. 뭐 하는 겁니까? 예.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직선제 관련해서 요즘에 그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은 지역 검사장을 주민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 검찰청장 직선제라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지금 나오는 음악의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금수원 검찰과 경찰이 예배당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6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경찰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검찰은 어젯밤에 비밀리에 경찰과 작전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비밀 하려면 좀 철저히 정말 비밀로 지켜서 급습을 하든지 지켜보는 사람으로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에는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지 저 역시도 궁금하면서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신동해, 장미진 감독이었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